자, 시사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사인문학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 처음 들으시는 분 조금 있으시구나. 아, 또 얘기해야 되는구나. 시사인문학 소개부터. 시사인문학이라는 요 수업은 아마도 시사상식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오는 시사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산업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국제사회, 뭐 사회 현상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발 더 깊이 있게 뭐 인문학적으로 알아보든 철학적으로 알아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막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상 이거 계속 못 들으세요. 계속 못 듣고 지금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듣거든요. 계속 듣는데 이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걸 공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가세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한 달 아니면 한 달, 두 달 정도만 딱 듣고 왜냐하면 힘이 붙이세요. 이게 공부가 되면은 이 용어도 외워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힘에 붙이셔서 계속 못 들으시는 거고 또는 나 잘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계속 들으면 알아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알아들으시니까 세상 편한 자세로 2시간 동안 안 쉬고 쭉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필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이거를 하느냐면 진짜 그거예요. 딱 여러분의 뭐 면접에 도움이 된다, 뭐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면접에 도움이 됐습니다, 어디에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말인 거고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는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모르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도태돼요. 왜냐하면 회사를 들어가서도 들어가시면 시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모르거든요. 많이 몰라져요, 실제로도. 근데 지금 정도로 어느 정도를 쌓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신문을 보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는 거고 교양 한 스푼이 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면접에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자소서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군데에서 쓸 수는 있어요. 써먹을 수는 있어요. 써먹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 수업이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막 필기에 도움이 된다, 면접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 2시간 동안 그냥 세상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아예 정치 얘기를 다 뺐어요. 아예 정치 얘기를 다 뺐어요. 제가 분노할까봐. 제가 올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왜 분노하는지.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현상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회 현상 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갑시다. 새로운 게 눈길을 끌었어요. 이게 사실상 저 구석에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저 구석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 이커머스 거래액이 1,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라이브 커머스가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쇼핑몰을 대체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거죠.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라이브로. 실제로 먹어보고, 입어보고,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 후기가 아니라 상품 후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왜 라이브로 하느냐면, 왜 우리 리뷰는 많잖아, 유튜브에. 그런 리뷰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서 이 업체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실시간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 옷을 사러 왔다. 뭐 명품을 보러 왔는데 이런 명품이 있다. 이 백이 있다. 이 백이 뭐 어떻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사실 분들 5분만 뽑아서 40% 할인해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얼마 전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게 중국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강세인데 중국의 남자 유튜버인데 라이브 커머스 하는 남자 유튜버인데 그분이 유자차를 소개했어요. 한국의 유자차를 소개했어요. 1분 30초 만에 몇 개가 팔렸을까? 1분 30초 만에 몇 개가 팔렸을까? 자,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까? 1분 30초 만에 6억 나왔습니다. 1분 30초 만에 6억 나왔습니다. 역시 대륙이에요. 역시 대륙의 힘은 어마무시해요. 몇 개를 팔았느냐? 4천 몇백만 개를 팔았대요. 4천 몇백만 개.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은 완전히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예요. 라이브 커머스의 시대인 건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잠재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잠재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안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거를 홈쇼핑이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걸 홈쇼핑이 잡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이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당연히 발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중국이 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홈쇼핑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전자화폐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 쪽이에요. 전자화폐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 쪽이에요. 코트디부아르라든지 지금 현재 짐바브웨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공이 제일 크거든요. 전자화폐 시장이.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왜 그럴까? 그렇죠. 왜 전자화폐가 활성화가 됐느냐면 얘들 자체는 실물화폐 자체의 가치가 없어요. 거의. 실물화폐를 많이 안 써봤어요. 짐바브웨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걸렸던 나라예요. 하이퍼인플레이션 짐바브웨 화폐로 1조 달러까지 화폐로 나왔다는 때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1조 짐바브웨 달러가 있어요. 1조예요. 진짜 동그라미가 1조 적혀 있어요. 1조 짐바브웨 화폐가 있어요. 그거 얼마게? 응? 제가 그거 한 다발이 있거든요. 한 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지면 1000조 정도 될걸? 아무튼 1000조
아니다. 100조 정도 될 거야. 한 다발이니까. 1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다발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제가 얼마 주고 살게요? 1200원. 그러니까 그 1조에 몇십 원 하는 거예요. 몇십 원, 몇백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화폐 가치가 아예 없었던 데예요. 화폐를 많이 쓰지도 않았던 데요. 부족 단위로 화폐가 달랐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모바일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뭐 어쩌저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블루오션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블루오션이긴 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미디어 커머스 자체의 성장률은 더뎌지고 있어요. 즉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 규모 자체는 커져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MCN이라고 하는 데는 뭔지 아시죠? 그래요. 배우러 왔으니까 몰라도 돼요. 공부하러 왔잖아. 몰라도 돼요. MC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MCN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왜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유튜브 애들을 관리하는데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회사들을 MCN이라고 하는데 이 MCN이라는 곳의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MCN의 수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느냐면은 얘들이 촬영 장비를 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촬영 장비를 하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얘들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써야 되는데 음악 저작권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또는 저작권 풀릴 수 있는지 음악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 영화를 특히 영화 유튜버들이 MCN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영화를 써야 되는데 이 저작권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소개해주고 풀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가는 데가 MCN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MCN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사실상 그렇게 변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 컨텐츠를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MCN들은 뭘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면은 요즘에 연예인들이 유튜브 많이 하잖아. 연예인의 유튜브는 대부분 MCN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크리에이터들, 그냥 유튜버들은 지들이 원래부터 편집할 줄 알았고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고 자기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료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줄 이유가 없으니까 저작권료 알아봐 줄거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수익 배분율을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팔을 누가 가지고 가게 하면 되느냐면 MCN이 가지고 가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연예인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러닝 개런티로 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연예인들은 열심히 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구독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 테니까. 그리고 연예인 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딱 들어가면은 50만, 100만을 금방 찍어서 골드 버튼을 만들면 얘들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수익 구조를 냈단 말이야. MCN 같은 경우는. 근데 이 MCN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제 유튜버들한테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상품 후기를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MCN 자체가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판매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매 수익에 대한 배분율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유튜버들은 거기에 대한 구독자 수에 대한 돈, 시청 시간에 대한 돈, 거기에 대한 광고가 붙는 거에 대한 돈이니까. 광고료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MCN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MCN 같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서는 시진핑이 나온 적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키우는 사업이야. 시진핑이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시진핑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지.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는 MCN들은 이쪽으로 다 뛰어들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쇼핑몰, 그러니까 홈쇼핑과 경쟁 구도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걸 제일 먼저 캐치한 데가 어디예요? CJ ENM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ENM의 구조가 ENM이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 바뀐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ENM으로. 이렇게 바뀐 건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얘하고 뭐하고 합쳐졌어요? 옷쇼핑하고 합쳐졌잖아. 원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고 쇼핑몰 사업이었는 홈쇼핑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합쳐졌잖아. 그러면서 회사명 바꾼 게 이거예요. 회사명 바꾼 게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명이 바뀐 거야. 회사명 바뀐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ENM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옷쇼핑하고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은 엔터테인먼트와 쇼핑, 그러니까 홈쇼핑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거든. 이게 유튜브로 간 게 라이브 커머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쇼핑몰도 이제는 홈쇼핑이든 쇼핑몰도 이거는 왜 이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느냐면 왜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소비 시장이 마련돼 있어요. 소비 시장이 마련돼 있는데 보세요. 이게 재밌지. 어찌됐든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10대와 20대가 높은 거는 맞죠. 근데 재밌는 건 50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대. 희한하죠. 오히려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은 20대구나. 그죠? 여러분들은 20대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30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나 40대 저 같은 경우 40대잖아요. 그럼 유튜브 시청 시간이 적은 거예요. 왜 적을까? 그렇지, 일해야지. 내가 지금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유튜브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고. 제가 유튜브를 유일하게 시청할 때는 언제냐면은 혼술할 때. 혼술할 때. 수업 마치고, 수업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서 단골집 가가지고, 진짜 실제로 제 단골집에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가 두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단골집에서 스마트폰 거치대 이렇게 두고 혼자 혼술을 하면서 유튜브 본단 말이에요. 그때 유튜브 봐요. 그 외에는 유튜브를 못 보는 거지, 사실상. 그 다음에는 50대 이상이거든. 50대 이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 구매자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 구매자라고. 유자차를 10대가 사겠어? 20대가 사겠어? 생각해봐. 그건 중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0대가 산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야 돼요. 10대와 20대도 실질적 구매자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구매력이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쪽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건 여기에서 소비 시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10대, 20대만 바라보고 시장 전체를 생각하진 않거든. 이게 V라인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50대를 시니어라고 하지 않잖아. 60대 넘어가야 시니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어? 구매력이 있고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적극적 수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수용자가 있거든. 대부분 적극적 수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같은 사람. 신기한 거 있으면 사보는 사람. 신기한 거 있으면 사보는 사람. 또는 뭔가에 하나 꽂히면은 해외 배송이든 뭐든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극적 수용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맥 같은 경우는 테크트리를 타거든요. 테크트리를 타요. 그러니까 이게 19년형이야. 그 전에 거 멀쩡했어요. 근데 나오면 난 사야 돼. 사야 되는 거야.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주위에서는 쓸데없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반려 로봇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 것 중에서 쓰는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쓰는 프로젝터. 그래서 써서 여기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빔 프로젝터가 영화가 나오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꽤 돈이 비싸요. 비싼데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 이거 샀다 이러면은 되게 한심하게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적극적 수용자예요. 신기한 거 사보고 막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 수용자인 건데 이렇게 적극적 수용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들이 대부분 유튜브 리뷰를 해요. 소극적 수용자는 뭐냐면 남들이 쓴 걸 보고 저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극적 수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 수용자가 있다면 앞에 나서서 막 해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쭉 지켜보다가 저거 처음에 사면 안 돼.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열광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극적 수용자라고 해요. 대부분 10대, 20대가 적극적 수용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신기하면 사보는, 유행하면 사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50대가 대부분 적극적 수용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소극적 수용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체험형 소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체험형 소비가 뭐냐 하면은 유튜브인 거죠. 체험형 소비가. 근데 이건 사실상 원래 50대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프로그램이에요. 아침마당. 여러분들 어머니가 어느 날 검은 콩 두유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먹어라 이래요. 그럼 먹으면서 왜 이러면 뭐에 좋다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TV에 나왔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그게 소위 말하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 정보 프로그램에서 막 그런 거잖아.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 실제 후기 들려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걸 유튜브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익숙한 판매 방식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50대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50대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가에서는 사실상 대단히 크게 수용을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낯선 방식의 수용 방식이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익숙한 방식의 수용 방식인 거예요. 저거 좋구나. 사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체험용 소비에 익숙한 세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현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열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대면 시대의 또 다른 소통인 거예요. 비대면 시대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튜브 리뷰를 보면 이 리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없어. 색상이 이런 색상이 있는데 이런 색상에 이런 옷을 매칭하면 어울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리뷰는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비대면의 시대에서의 소통은 뭐냐면 영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재밌어요. 신체적 거리가 멀어지는데 신체적 거리가 멀어지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야.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늘 투쟁을 했고 전쟁을 했고 그 안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해왔어요. 단지 신체적 거리가 멀어졌던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명이 발달을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져요. 문명이 발달을 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디서 살았어? 움막에서 살았다고. 움막의 방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방에서. 그죠?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지. 그러면 문과 문 사이, 벽과 벽 사이에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거리의 시간이 줄어들거든. 이건 도시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문명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도시가 발전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좁은 공간에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넓어져요. 그럼 집들이 막 여기저기 생기지. 그럼 도로가 깔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넓어지는 대신 시간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전에는 1시간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로도 1시간을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 즉 똑같은 1시간이지만은 차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와 걸어서 1시간 갈 수 있는 거리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지만은 우리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즉 시간은 축소되고 우리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려면 여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내가 라이브로 송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이브로 송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체와 제 신체는 완전히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소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또 다른 소통의 창구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또 다른 소통의 창구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신체적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졌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체적 거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건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신체적 거리 자체가. 그 상황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대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극적 수용자들이 인터넷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은 오타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에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피규어 리뷰도 있어요. 리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타쿠로 표현한 거나 아니면은 그냥 얼리 어답터로 표현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가치 실현으로 생산성을 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뭐냐 하면 정확한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팬덤 문화가 소비를 이끌거든. 팬덤 문화가 뭐냐면 적극적 소비자예요. 이 팬덤도 적극적 소비자잖아. 그 팬덤이 소비의 형태를 만들었거든. 그럼 누군가 이 소비의 형태를 만든 사람들이 생산의 형태로 옮겨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두 명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 자체가 프로슈머가 되는 거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오타쿠여도 돼요. 얘는 계속 오타쿠여도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비를 하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낄 건데 우리는 또 인문학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우리는 그걸 보고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 사게 되느냐라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명품 하울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하울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명품을 언박싱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박싱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명품 자랑질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자체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거든. 다시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거를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쇼핑몰, 그러니까 홈쇼핑하고 다른 게 뭐냐면 홈쇼핑은 그거잖아. 이거 너무 좋아요. 착용감 너무 좋고요. 너무 좋아요. 이 얘기만 하잖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얘기만 하잖아.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한두 개를 섞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형성해요. 아, 저 사람 진짜 써봤구나. 그럼 나도 써야지. 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대사회의 소비 구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소비 구조인 건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의사소통에서 비문학 지문할 때 도망가셔도 된다라고 했던 락강의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락강 갑시다. 대부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비문학 얘기하면서 락강을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쌤은 락강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모르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락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심리 철학자예요. 락강은 원래 심리 철학자예요. 얘가 쓴 책 중에 에크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에크리라는 책은 철학자가 뽑은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락강이 강의를 겁나 잘해요. 락강은 강의 영상이 있을 정도로 락강은 명강의가 많아요. 늘 많았었대요. 내가 본 건 아니니까 직접. 그러니까 명강의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래서 명강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글은 못 썼나 봐요. 그래서 진짜 못 썼어요. 진짜 못 썼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책 읽으면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락강학회가 있는데 락강학회에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 락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대부분. 자, 어찌됐건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 신입비애와 신입비양은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걸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입비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의, 그 다음에 신입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걸 기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샤넬이지. 샤넬 마크인 거잖아. 이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다? 그냥 기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 명품이라는 뜻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뜻을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이 자체로서 기호의 체계가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하느냐면 자 보세요. 락강은 인간이 커가면서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돼요. 그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는 게 상상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상계라고 얘기를 이걸 거울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상계가 있고 상상계에서 실제계로 옮겨가요. 상징계로 옮겨가고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계는 나의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내 자체의 모습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자아의 욕망이 하나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동물들이 거울을 보면 자기가 아닌 줄 알잖아.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거울 안에 나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자아적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거울이라는 형체에 투영시켜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나는 나 자체로서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가 상징계로 가면은 상징계는 뭐냐면 상징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너는 학생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너는 윤땡땡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입비예요. 신입비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표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넌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알아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알아봐. 내가 누군지. 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친구 이름이 한국이니까 저는 한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뭐를 전달받은 거예요? 기표만 전달받은 거잖아. 근데 내가 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얘의 자아를 몰라요. 얘의 욕망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난 기표만 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자체는 상징계에 들어오면은 나의 기표와 나의 욕망은 분리되어 버려요. 나의 욕망, 기의라고 하는 자아는 분리되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 이걸로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기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라져요.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표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상실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실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계에서는
이 실제계에서는 찾는 방법을 찾아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허무해지니까. 난 누구지? 난 뭐지? 난 뭘로 살아가야 되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얻은 거라곤 뭐밖에 없어? 기표밖에 없는데. 나의 기인은 뭐지? 이게 다른 말로 나의 자아는 뭐지? 내가 무엇을 하면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데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봐요. 근데 누군가를 봤는데 누군가가 이걸 들고 너무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본 거야. 우린 기표를 봤는데 저러면 어쩌면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의 자아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과연 취업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행복할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취업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간이 제일 좋을지도 몰라요. 아이, 생각해 보면 되잖아. 회사 다니고 싶어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근데 진짜 돈 많은 백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쩌면 취업하는 건 또 다른 욕망의 발현인데 또 취업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만 소비를 하느냐면 기표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표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리뷰어들이 뭐를 하느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대리 소비를 해주는데 대리 소비를 하면서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살 수 있어. 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리뷰어들이 이거를 가지고 나는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락강이 얘기하는 심리 철학인 거거든요. 원래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소비 심리학에서 많이들 차용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는 어느 정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뜨고 있다.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뜨게 될 것이고 점점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게 재밌는 건 시사인문학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3년 전, 4년 전에 했던 강의가 지금 현상으로 나오는 경우들 많아요. 실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커지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잖아. 그러면 화두가 되거든. 회자가 되거든요. 이게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레드오션이에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블루오션이라니까. 지금은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3년 전에 강의했을 때 어떤 얘기 했었느냐면 문득 기억이 나는 게 신세계는 쿠팡과 경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신세계는 쿠팡과 경쟁해야 될 것이고 이마트는 쿠팡과 경쟁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저는 언제부터 신문 읽었느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읽어서 지금까지 읽고 있거든.
그래서 신문을 몇 시간씩 안 봐요. 몇 시간씩 안 봐요. 그냥 한 30분이면 다 봐요. 신문은. 그렇게 보다 보면 약간의 흘러가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내 자랑했네. 자랑할 건 해야지. 자기 PR 시대. 자, 어찌됐든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락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 락강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지금 대기 숙연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숙연해졌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대기 막 나는 필기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으시면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밌어요. 요거 재밌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신용카드를 내년부터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네이버에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카카오에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카드사가. 신용카드사가. 금융 쪽에. 은행들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난리가 났느냐. 그러면 처음에 카카오가 금융으로 뛰어들 때는 난리가 안 났느냐. 안 났어요.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나왔을 때 안 났어요. 오히려 금융사들은 괜찮은데 이랬어요. 왜 그랬느냐.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네이버페이 온오프라인에서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9%, 페이코가 10%예요. 카카오페이가 제일 적어요, 사실. 우리가 카카오를 쓰고는 있지만 카카오페이가 제일 적어요. 모바일 쪽으로도 네이버페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바일로도. 네, 이렇게 계속해서 페이라는 시장이 커져가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요. 봐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64%예요. 페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페이의 지급 방식은 세 가지예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현금이 가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현금 거래 방식이에요. 현금 거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체크카드 거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용카드 거래 방식이거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금 거래 방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로페이가 현금 거래 방식이잖아. 제로페이가 실패하는 이유가 제로페이가 어디에서 따왔어요? 중국에서 따온 거잖아. 정확하게는. 중국 가서 전부 다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중국 가보시면 아시지만 중국 상해 정도만 가더라도 다 QR코드로 해요. 그래서 중국 상해 같은데 딱 들어가시면은 중국어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QR코드 찍으면 여기에 메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메뉴 골라가지고 누르잖아요. 뭐 안 물어봐도 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결제는 QR코드로 하잖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QR코드로 하다 보니까 현금 대 현금의 방식이거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이것도 잘 안 해요. 어차피 현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에요. 미국 보세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노르웨이 신용카드를 보시면은 오히려 영국은 체크카드가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35, 25 이런 것들인 거죠. 여기에 일본이 안 들어왔죠. 금융에는 일본을 안 넣어요. 일본은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전체 결제 방식 중에 실제 현금으로 쓰는 방식이 60%가 넘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의 소비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띡 대고 하더라도 이 안에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얘기하자. 카드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페이의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있어요. 카카오뱅크에서 신용카드 나와요. 안 나오지 않거든? 나오는데 신한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국민카드에서 나오는 거, 삼성카드, 시티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페이의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떠냐면 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사는 괜찮았어요. 왜? 어차피 자기들 카드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카드 수수료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내년부터 직접 신용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왜? 지금까지 덤덤했다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카카오뱅크의 성장률을 보시면 알아요. 카카오뱅크가 2년 만에 1000만 달성하거든. 지금 이 중에서 카카오뱅크 안 쓰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왜 안 쓰세요?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또 안 써보셨어요? 왜 안 써보셨을까? 뒤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카카오뱅크라는 게. 안 믿겨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체하지 않는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실체하지 않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카카오뱅크가 안 써지는데 딱 카카오뱅크로 송금 한 번만 하면 무조건 써야 돼요.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그냥 나 돈 보내줘 하면은 요즘에 거의 다 카카오뱅크로 보내죠. 돈 보내줘 하면은 카카오뱅크로 보내면은 송금 누르고 카카오뱅크로 쓰는데 자 이게 재밌어요. 카카오뱅크에 돈을 직접적으로 넣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카카오뱅크를 충전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메인 은행이 있고 충전을 해서 쓰는 방식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렇다는 건 은행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메인 은행이 있었으니까 괜찮았다는 거예요. 카드사 더더욱 괜찮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은 카카오가 생기고 나서 실적은 늘었어요. 왜? 카카오를 쓰고 있지만 저도 어디야?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겁나 귀엽잖아.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귀염뽀짝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 어찌됐든 귀엽잖아. 그래서 저는 제 지갑에 들고 있어요.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네이버페이인데 이게 네이버페이거든요. 네이버페이인데 이게 신한카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인데 네이버페이예요. 근데 이건 신한카드에서 나온 신용카드예요. 정확하게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샀느냐면 이거를 쓰면 네이버페이에 적립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갔기 때문에
카드사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OK 캐시백하고 연계가 돼 있죠. 모르시는구나. OK 캐시백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기는 하는데 내가 쓴 만큼 OK 캐시백으로 돌려서 내 통장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사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는 수수료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근데 카카오뱅크는 수수료로 안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 외에 파생 상품들이 많으니까. 왜? 이것 자체가 플랫폼이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만 모아도 빅데이터만 모아도 또 다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가면은 신용카드사나 은행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오픈 뱅킹이 시작됐잖아요. 그건 아시죠? 오픈 뱅킹이 시작돼서 이제는 내 메인의 은행에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를 다 합칠 수 있잖아. 그래서 오픈 뱅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메인 쪽에서는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플리케이션의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의 내용만 좋아야 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잖아.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열면 몇 개 페이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우리 걸 제일 먼저 노출시켜서 우리 걸 딱 누르게 해야지 우리의 원클릭 서비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어플리케이션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여기에 원클릭을 하게끔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한 게 뭐예요? 얘들이 어디하고 연합하죠? 은행들이 오픈 뱅킹이 되면서 어디하고 연합이 되느냐면 통신사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알뜰폰이야. 국민은행 알뜰폰, 무슨 은행 알뜰폰 이런 거 있죠. 그게 그 알뜰폰이 뭐냐 하면은 통신비를 줄이잖아. 그 알뜰폰이 통신비를 줄이는데 뭐 데이터를 적게 쓰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락인 전략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알뜰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아이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알뜰폰 그냥 유심칩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은행이 애플하고 손잡을 수는 없고 삼성하고 손잡을 수는 없잖아. 그건 공정거래 위반법이니까. 야, 너희들 메인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무조건 뜨게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와 결합을 해서 너희들 통신사에서 알뜰폰을 파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뜨도록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대신 이거에 대한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체해서 어느 정도 내줄게. 이게 알뜰폰이거든. 그래서 알뜰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알뜰폰을 많이 안 쓰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어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의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렵다고. 어려워. 아직까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은행 시스템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폰 쓰는 나는 어떡하라고. 공인인증서 맨날 공인인증서 있어야 된다는데. 이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되는 이 엄혹한 현실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 지금은 지문으로 결제가 되는 시기라고요.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야 돼요. 원클릭 투자가 일어나요. 원클릭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얘기했지만 금융이 발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아마존의 철칙이 있어요. 아마존의 철칙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소비한 것을 모르게 해라 해요. 이게 아마존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난 그냥 아마존 어플리케이션을 켰을 뿐인데 난 이미 샀어야 돼. 이게 아마존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UI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존의 U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구동이 돼요. 얘들의 오프라인 마켓이 왜 인기를 끄느냐면은 아마존 오프라인 마켓이 무인이란 말이에요. 무인인데 내가 내 인증만 하는 순간, 내가 나를 인증만 하는 순간 이 물건을 집어서 들고 나오는 순간 결제가 돼요. 그러면 이걸 고르는 동안은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물건을 집어서 나오는 거지. 결제가 되면 알아요. 아, 내가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아마존은요 이렇게 딱 보다가 올리면서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 올리면서 상품 보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아마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단 리뷰부터 쫙 띄워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쫙 띄우고 리뷰부터 쫙 띄워요. 어느 순간 이건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사면 내가 손해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구동돼야 돼요. 똑같아요.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오픈 플랫폼, 지금 현재 오픈 뱅킹이잖아. 모든 내 계좌를 여기에 맡길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페이 시장이 늘어나면서 돈을 버는 은행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 비자와 마스터예요. 응? 그렇죠. 비자와 마스터예요. 왜냐하면 비자와 마스터는 글로벌 표준이잖아요. 금융의 글로벌 표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표준이 안 돼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모두 비자와 마스터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자와 마스터가 전부 다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비자나 마스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거야. 해외 직구가 늘어나든 페이가 늘어나든 어차피 비자를 달고 가야 돼. 어차피 마스터를 달고 가야 돼. 그러면 얘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것도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개인정보 신용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글로벌 오픈 뱅킹 시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표준화가 돼 있는 시장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사는데 급급한 시장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오픈 뱅킹이에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오픈 API를 통한 금융회사 계좌 접근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고객 동의하에 제3자에게 금융회사 계좌 접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내 재무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내 동의하에. 그럼 뭐를 할 수 있어?
내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나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무 관리를 하려면 재무 관리를 하려면 회계사든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급할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재무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돈을 쓰잖아. 남았으면 남았겠거니 난 왜 통장에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뜰한 사람들은 가계부를 쓰는 거고, 야 제발 가계부 좀 써라 이러잖아요. 근데 가계부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 근데 은행이 나의 재무 관리를 해준다면, 은행이 내 재무 상태를 보고 재무 관리를 해준다면, 그래서 너는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고, 이런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고, 너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용돈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리고 이거 돈 모아서 어디 가자라고만, 뭐 여행 어디 가자라고만 얘기를 해주기만 한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유는 그거 하자라는 거야. 고객 동의 하에 재무 관리 해주자라는 거야. 오픈 뱅킹 그러니까 유럽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감독청이 승인한 TPP에 한해서 자사 서비스 관련 정보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뱅킹을 약간 더 규제를 했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 통제, 그 대신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정보 통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지금 정보 통제하자, 정보 완화해서 내가 재무해 줄게 이걸 왜 하느냐면, 모든 지금 전 세계 은행은 비자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글로벌화를 시켜서 글로벌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비자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은행들은. 이것만이 탈출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글로벌화가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가 엄청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디자인부터 시작.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 그 어플리케이션,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쓰기 힘들어요. 진짜 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뭐 어디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카카오뱅크 쓰는 거잖아. 카카오뱅크는 한 번만 클릭하고 지문을 찍거나 얼굴 한번 보여주면 끝이니까. 제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술을 한 잔 마시다가 얼마 전에 나한테 야, 너 계좌 보내 이렇게 돈 얼마 보내 갯돈이거든요. 얼마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지갑에서 시크릿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시크릿 카드 번호 있는 거 그걸 꺼내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러더니 그걸 치고 있는 거야. 야, 넌 뭐 하냐?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찍고 있어서 무슨 은행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은행이야. 그 은행은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갑을 꺼내더니 진짜 시크릿 카드를 꺼내서 가만히 있어봐. 거기다가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노안도 오거든. 그래서 불쌍하게 보지 마요. 니들은 안 늙을 것 같니?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다 너 뭐하니? 카카오로 보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라도
똑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늙어 있고 젊게 살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카카오뱅크로 보내. 그러니까 카카오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요즘에는 축의금이나 부주도 전부 다 카카오로 보내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술 먹으면서 바로 카카오뱅크 개설해. 그러니까 야 6시 넘었는데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느 시대 사람이냐? 내가 멋있었어요. 그 6시 넘었는데 괜찮아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금융시장 자체도.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마 신용카드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애플도 우리나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카카오가 승인이 됐으니까. 그럼 애플페이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금융사들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신용등급표도 조금 달라요. 이 인터넷 뱅킹들은. 페이 쪽은 오히려 좀 더 후하게 줘요. 신용등급을 후하게 줘요. 왜냐하면 통장에 얼마 정도 충전돼 있는지 알고 메인 통장이 뭔지를 알잖아요. 접근 가능성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후하게 줘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대출이 더 잘 되는 데거든요. 카카오가 대출이 더 잘 돼요. 큰 돈이 대출이 안 되는 거지만은 카카오가 훨씬 더 소액 대출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은행들은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진짜 원클릭, 한 번에 클릭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서 이 사람의 재물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용카드와 또는 은행들은 뺏겨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 4개 가지고 왔어요. 대중교통 수소 기반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이거 우리나라 똑같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은, 우리나라 처음에 수소경제 발표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수소경제를 하냐라고 거짓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모르시는구나. 진짜로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네. 자, 어찌됐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터빈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10년 내에 수소차 1200만 대, 충전소 5800개를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표를 해버렸어요. EU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 투자액 6억 5천만 유로로 2배 증액하고 10년간에 100억 유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수소 경제 투자에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난리를 쳤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수업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열을 내요. 왜 제가 이걸 열받느냐면 자꾸 2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낯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선도하겠다는 얘기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유에서 하면 우와 하네, 왜 우리는 안 하지? 했어. 하고 있었어. 올해 겨우겨우 국회에서 2년 3년 동안 수소경제법 계속 보류되다가 올해 통과됐어. 올해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근데 뭘 안 해, 안 하기는.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왜 자꾸 환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쏟아지느냐면, 내년부터 신규 협약 체제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제재를 받는 국면이에요. 올해가 준비 기간이야. 올해가 준비 기간이에요. 레디 기간이라고. 그러고 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거나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거나, 그러니까 돈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는 그냥 내년 1월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가 뭐를 하는 거예요? 현대가 전기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2021년부터 규제를 받으니 그 전부터 수소경제를 만들어서 태양광만으로 낸 또는 풍력만으로 낸 지금 현재 수요되고 있는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 수소경제를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소차가 필요한 거고, 수소차가 많이 팔리면 수소 충전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고, 그 수소 충전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수소차는 더더욱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수소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수소가 필요하게 되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 수소를 일반 가정에서도 사서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냉난방 효과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LPG라든지 LNG를 이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냥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를만 쓰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열병합 화력발전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병합 화력발전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열병합 발전소, 열병합 화력발전소 그랬잖아요. 근데 열복합 발전소는 실패로 돌아갈 것 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열복합 발전소는 실패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열복합 발전소는 철광소에서 나오는 열이나 아니면 지열 또는 회사에서 나오는 열, 이거를 끌어서 그 열로 터빈을 돌려서 그 열로 수증기를 끓이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철소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는 열이 나오는 한 곳으로 모이는 데가 잘 없어. 그 열지도를 작성한 게 누구냐 하면 지역난방공사야.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지금 동탄에도 하나 더 생긴 이유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열지도가 완전히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지역 주요 도시인데 그 시범도시가 동탄인 거야. 그래서 동탄에 지역난방공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열지도 작성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열지도 작성 때문에 동탄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열이 나오는 데가 없어. 생각보다. 그리고 열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열병합 복합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LNG 화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LNG가 있는 거, LNG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LNG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겠지. 그 열을 여기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가 2배로 생산되겠지. 그러면 LNG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느냐? LNG는 유일하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화력발전이야. 그래서 LNG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스공사가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인원을 증원하는 거야.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열병합발전소인데 여기에서 열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합정 쪽에 상수 쪽에 가세요. 상수동 쪽에 가면 중부발전이 있고요.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요. 거기가 열병합발전소야. 그래서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열병합발전소가 2개가 보여요. 저쪽에 중부발전, 이쪽에 지역난방공사.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2 건물이 있을 거야. 하나는 삐까뻔쩍하게 생겼고 하나는 약간 허물어져 있는. 그 2개가 둘 다 발전소거든. 그게 중부발전에서 LNG 발전하는 거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열 받아서 열병합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런 구조로. 수소경제도 똑같아요. 수소는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지느냐면 이거 수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한번 봐라. 2025년 안으로,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이 영상은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봐라. 네,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지만 2025년 안으로 수소공사 생깁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기 수소공사에서는 대규모 채용이 일어날 겁니다. 원래 그랬거든. 코레일 처음 생기고 나서 1년에 15,000명 뽑았어요. 엄청났지. 그때 1년에 15,000명 뽑았는데 공기업 총 토탈에서 18,00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만 15,000명 뽑아주고요. 다른 데서는 3,000명 뽑았다는 얘기야. 안 뽑았어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래서 2025년까지 그렇다고 난 수소공사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기다리지 말고 왜 수소경제냐면, 수소경제가 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주목하느냐면, 이게요, 수소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공기정화기거든. 공기정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수소는 공기와 만나서 태우면 물이 된단 말이야. H2O가 된단 말이야. H와 O2가 만나니까.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또는 공기가 안 좋은 공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물로 변해버리니까. 물은 버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기정화기의 사실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중교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개를 했잖아요. 자, 금융 얘기했죠? 앞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금융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지? 앞에서 커머스 얘기했죠? 인터넷 산업 얘기했잖아요. 영상 산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경제 얘기하잖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전부 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산업의 완화.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신자유주의냐? 이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정부는 굉장히 큰 정부의 역할을 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업 완화가 들어가 있는데 기업 완화를 뭘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법인세 깎아주고 기업의 세금 깎아줘야 고용을 많이 한다예요. 너무나 90년대의 생각이야. 지금은 21세기이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자유주의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을 굉장히 많이 꽁꽁 묶어놨어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에 대한 산업 규제에 대한 완화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민간 기업들이 그 위에서 뛰어노니까. 근데 산업 규제를 솔직히 왜 해놨느냐면 대기업들이 만드는 카르텔에 신생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산업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생기업이 나오기가 참 힘든 구조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 애플이 안 나오냐고? 왜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안 나오냐고? 규제해놨으니까. 규제했는데 뭐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창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성이 1위가 되려면 규제가 풀려야 돼요. 삼성이 1위가 되려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규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 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깎아줘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려면 산업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업의 규제는 완화시켜야지 4차 산업혁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회적 윤리를 무시하는 완화는 안 되는 거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 사회인 거죠. 그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면서 가야지만이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 그냥 세월이 빨리 흐르는데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극명히 드러나요. 진보 쪽에서의 신문, 요즘에 진보 쪽 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진보 성향의 신문은 요렇게 팩트만 내요.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신문은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1인 가구가 늘어서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인 가구 증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되게 웃긴 게 이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은 미디어 트렌드라는 책에 나오는 거거든. 트렌드 책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비슷한 모 신문이 있어요. C신문이라고 거기 밑에 보면 똑같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1인 가구에서 안 좋은 점 1위 외로움 이렇게 써놨어요. 외롭지. 외로워서 결혼을 해야 되나? 외로워서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해요. 진짜예요. 제 주변에도 5명 중에 4명이 이혼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야, 왜 지금 헤어지냐? 좀 더 일찍 헤어지지. 일찍 헤어지면 더 나은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굳이 둘이서 행복한 것들은 둘이서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변화된 거죠.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 둘이서 살아서 이런 거요. 둘이서 아둥바둥 살아서 이런 거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원래 신혼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맨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뭐를 하면 돼? 한 푼, 두 푼씩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이제 집도 사고 하면 그거 얼마나 뿌듯한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회는 없이 시작하면 없이 끝나요. 그 기성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기성세대가 그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기성세대가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부동산 샀고, 그 사람들이 뭐를 했고,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결혼 안 하라고, 결혼을 안 한다고, 넌 외로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원래 신혼은 없이 사는 거지. 아니야. 지금의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만약에 합쳤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만약에 아이를 안 가지게 되면 난 육아휴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휴직을 하면서 가게의 그 벌어들이는 돈을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줄여서 아끼면서 살 바에는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면서 그냥 내 돈 내가 쓰고 살래. 가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게 결혼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삶, 내 자식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의 욕망 중에서는 이제는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욕망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인 가구의 증가가 보여주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요 뒤에 주인이 되는 철학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리즈로 나갑니다. 시리즈로 나갑니다. 이번 주는 니체 1, 다음 주 니체 2, 니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시면 지금 얘기하는 짜라투스트란이 이렇게 말했다 책 한 권 읽으신 겁니다. 요거 읽고 좀 숙지했다가 나 짜라투스트란이 이렇게 말했다 안에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좀 아는 채 해도 될 정도로까지는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정도면 가성비 짱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성비 짱이잖아. 2주만 하면 책 한 권을 읽어요. 괜찮지? 자, 봅시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사회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했는데 어떤 생각,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 마칠 때마다 미술 작품 하나씩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술 작품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도 교양 한 스푼인 거잖아. 요게 이제 인상파의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인상파 마티스의 작품인데 인상파래. 야수파. 야수파의 마티스의 작품인데 왜 야수파라는 이름이 불려졌느냐면 물론 인상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비꼰 말이었습니다. 비꼰 말이었습니다. 인상파와 야수파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얼리즘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사를 잘해야 되고 뛰어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상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네라든지 모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인상은 좋다. 인상은 깊다. 그런 거 있잖아요.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그래, 네 그림 정도는 그래, 내 머리에 각인은 되는데, 이런 거죠. 싸가지 없는 사람이 각인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불려졌던 게 인상파였어요. 야수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비스트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 짐승같이 그려서 이런 얘기에서 야수파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티스가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카카오뱅크라든지 또는 수소경제라든지 또는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쪽이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조롱당했고 저가 안 될 거야. 1인 가구 슬퍼. 늘 조롱당했고 비난받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야수파는 현대미술을 잇는 인상파와 야수파는 현대미술의 색감을 잇는 색감을 잇는 가장 중요한 미술 사조가 되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가치 또는 보수적 가치도 중요하기는 하니까 보수적 가치를 모두 다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진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들도 가지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서. 하지만 어떤 것이든 절대적인 건 없듯이 우리의 가치관은 변해갈 거고 그리고 산업들도 변해가면서 우리가 비웃었던 산업들을 또 우리는 언젠간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웃었던 산업이라고 또는 비웃는 것들이라고 우리 오타쿠 보고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유튜버가 되잖아요. 비난하지 말고 힐난하지 말고 그들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있고 그들도 언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스쳐가는 어떠한 작은 것들도 놓치지 말고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야수파의 그림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시사인문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